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는 정말 뭐랄까 굉장히 대담하고 또 도발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어요.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라는 아주 큰 그림의 일부라는데 그중에서도 정치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이 담긴 문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투표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 아주 근본부터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지도자의 진심을 가려내자. 그리고 그렇게 뽑힌 리더에게는 거의 왕에 가까운 권한을 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규칙을 완전히 뒤엎는 제안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이건 단순히 정치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아예 새로 설치하자 이런 제안에 가깝습니다. 특히 모든 문제의 시작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그 해법으로 일관성이나 진심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현실 정치에 구현하겠다는 건지 그 청사진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지금의 투표 시스템을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던데요. 거의 이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죠. 이 자료의 주장은 명확해요. 지금의 투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수단, 그냥 그거라는 겁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돈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요. 네. 여기서 시기랑 질투가 생겨나고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정치는 그 정점에 있는 활동일 뿐이고요. 선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판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직접성과 간접성.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현재 투표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설명하던데 솔직히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 개념이 이 자료의 핵심 논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료에서는 간접성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대를 어떤 조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반면에 직접성은 나와 상대방의 특별한 관계, 나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로 인식하는 걸 말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직접성은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내가 꽂힌 바로 그 사람이야.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고 간접성은 그 뜨거운 감정들을 몇 표 대 몇 표라는 차가운 숫자로 바꿔서 비교해버리는 거? 그런 개념인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의 투표가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억지로 합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건 나의 신념을 대변해줄 사람이라는 믿음, 즉 아주 강한 직접성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투표라는 행위는 나의 이 소중한 믿음을 다른 사람이 지지하는 또 다른 믿음과 숫자로 싸움을 붙이는 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성의 개입이고요. 결국 내 신념과 내 신념이 숫자로 환원돼서 전쟁을 치르니까 사회는 끝없이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선거가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의 대결장이자 갈등의 씨앗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 쇼핑몰 후기 비유가 더 확 와닿았어요. 별점 5점이라는 숫자만 믿고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별점은 낮아도 배송 상자가 좀 찌그러졌지만 제품 자체는 완벽해요. 같은 후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보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숫자로 줄 세우는 평가는 분쟁을 낳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글을 살펴보는 건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시각이죠. 별점 4.5점이라는 결과값보다 성능은 최고인데 디자인이 좀 투박해요. 혹은 10년째 이 브랜드만 씁니다. 같은 구체적인 경험담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요. 이 철학이 바로 이 자료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발점이에요. 숫자를 버리고 마음이 담긴 텍스트로 돌아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존 투표는 숫자로 신념을 싸움 붙이는 거라 문제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숫자를 안 쓰면 도대체 뭘로 지도자를 뽑겠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공지능 AI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한 후보에 대한 수십만 개의 글을 사람이 다 읽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잠깐만요. AI가 사람의 글을 분석해서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진심이나 흑심 같은 걸 AI가 판단한다는 게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편향되거나 조작될 위험은 없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 시스템 제안자도 그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답니다. 첫째, AI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소스코드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오픈소스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투명성이 일단 전제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분석 대상은 후보자의 모든 공적인 언행으로 한정돼요. SNS, 인터뷰, 연설문 같은 것들이죠. 사적인 대화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외하고요. 모든 공적 대화를 분석한다고요? 그거 사실상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십 년짜리 공개 면접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요. 첫 번째는 긍정평가 항목으로 후보자의 현재 발언이 과거의 언행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즉 일관성을 봅니다. 두 번째는 부정평가 항목으로 과거와 무순되는 지점은 없는지, 혹시 대중을 속이려는 숨겨진 의도,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표현으로는 흑심이 보이는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흑심이라니 단어 선택이 재밌네요. 그건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AI가 무슨 독심술이라도 쓰는 건가요? 하하, 독심술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10년 전에는 A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설명 없이 A 정책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흔히 있는 일이죠. AI는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 변화의 논리적 근거나 맥락이 과거의 가치관과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그 패턴을 분석하겠죠. 이렇게 한 인간의 사상적 궤적과 진정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AI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을 자료는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AI는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줄 뿐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AI가 이 후보는 과거 발언과 현재 공약의 일치율이 95%이며 주로 공동체와 희생이라는 단어를 긍정적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와 같은 객관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면 참고 자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유권자들은 그걸 보고 각자 마음으로 최종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에요. AI는 판단을 돕는 엄청나게 똑똑한 참고자료인 셈이죠.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도 투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선거용 댓글을 한 사람당 딱 하나만 남길 수 있고 나중에 이 댓글의 숫자를 센다고요? 네, 이건 역시 숫자의 폭력을 경계하는 장치로 보여요. 무분별한 댓글 전쟁이나 여론 조작을 막고 한 사람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남기는 지지글 하나의 무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양보다 질,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된 선택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이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검증된 지도자를 뽑았다고 칩시다. 이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이름에 대한 제안부터 좀 심상치가 않던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만약 나라 전체가 타락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그 이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구한말 조선을 보고 요마악귀 지옥국이라고 불렀던 걸 언급하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요괴와 마귀, 악귀가 사는 지옥 같은 나라라니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네, 그와 정반대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돈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옥이라면 이타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는 천국, 이나 통일 한국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국가의 이름 자체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한 제안인데 사실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권력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운 몽테스큐이의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지도자 한 명에게 몰아주는 왕권을 주장하거든요. 이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스템의 핵심 전제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몽테스큐에가 왜 권력을 셋으로 나누자고 했을까요?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타락하게 되어 있으니 누구든 절대 권력을 쥐면 부패한다. 그러니 권력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사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거의 뭐 진리처럼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의 시스템은 출발점부터가 180도 달라요. 앞서 설명한 그 정교한 AI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마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을 이미 지도자로 뽑았다는 대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아, 전제가 다르군요. 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굳이 선한 지도자의 권한을 쪼개서 비효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 정치의 현대적인 변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지혜롭고 선한 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다만 플라톤 시대엔 없었던 AI라는 기술로 그 철인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 더해진 겁니다. 전제가 다르니 결론도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인간은 불완전하다에서 출발하면 삼권분립이 답이고 완벽하게 선한 인간을 뽑을 수 있다에서 출발하면 왕권이 답이 되는 셈이네요. 그래도 불안한데요. AI가 완벽할 순 없고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아예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또 고전적인 두 가지 장치를 제시해요. 첫째는 임기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권력이 고여 썩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정말 흥미없더라고요.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사관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림자처럼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관을 두는 겁니다. 국정회의 내용부터 사소한 농담까지 전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왕은 절대 그 기록을 보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죽은 뒤에야 이 기록들이 모여서 실록으로 편찬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제가 만약 지도자인데 회의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졸았어요. 그것도 역사에 왕이 졸다, 상침이라고 기록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법이나 제도로 통제하는 걸 넘어서 지도자 스스로가 역사와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윤리적 족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왕 같은 지도자와 그를 기록하는 그림자. 그렇다면 이 독특한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법, 헌법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천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5개 조항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헌법 조항들을 보면 이 국가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조는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네. 제2조와 3조는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4조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제5조는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잠깐만요. 1조부터 5조까지 전부 특정 종교의 경전에서 가져온 문구들인데요. 이건 사실상 정교일치, 그러니까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말한 AI 선출 시스템이나 왕권 구조보다 어쩌면 이게 가장 급진적인 주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헌법은 이 국가가 단순히 이타심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넘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따라서 이 사회 시스템 전체는 이 신앙적 기반 위에서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기록으로 견제하는 아주 독특한 정치 시스템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정치적 불신과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이런 급진적인 상상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구상의 핵심은 인간은 결국 타락한다는 비관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는 현대 정치 시스템과 달리 기술과 제도를 통해 완벽하게 선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대단히 낙관적인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제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그리고 과연 AI라는 기술이 인간의 진심이라는 영역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여전히 남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자료가 제안한 왕권 구조나 종교 기반의 헌법 같은 건 잠시 잊어버리고 오직 지도자 선출 방식 하나에만 집중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투표하기 직전에 후보자의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공적인 말과 행동을 AI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사람의 언행일치율은 몇 %이고 진정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다라는 중립적인 리포트를 받아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